아들아, 내가 가진 아파트는 너 말고 동생에게 줘야겠다. 설날 아침 아들과 단둘이 나눈 대화였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들고 들어오던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말았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도 끊어졌고 형제 간의 정도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평하다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당신의 단단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의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연을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아들 이야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참 좋은 아이였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제가 한 실수 때문에 지금은 아들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다른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집에 놀러 왔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재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겪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산 상속 계획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두고 아들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이 대화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앞으로 상속받게 될 재산 문제를 좀 상의하고 싶은데.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엄마 아빠가 가진 재산이 여기 서울집 한 채랑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시골에 조그만 밭이 있잖니. 아파트는 딸을 주고 시골 땅을 너가 하는 건 어떠니? 아들아,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 동생은 이혼하고 혼자 살잖아. 몸도 아프고 앞으로 재혼도 힘들 것 같고 너는 안정된 직장도 있고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니까 둘이 벌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였어요.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전화도 점점 짧아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한 말이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던 거죠. 엄마, 왜 아프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아파트를 줘요? 난 장남인데 동생이 이혼했다고 더 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직장 다닌다고 와이프가 돈 번다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딸아이가 이혼하고 난 뒤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딸아이가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저의 속마음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은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자기네 부부의 경제력을 폄하했다고 서운해했죠. 형제 사이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날에 모였을 때도 아들과 딸이 서로 말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딸아이 병원비를 매달 200만 원씩 도와준 것도 아들 내외에게는 불만이었나 봐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 부부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올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이웃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재산 얘기를 꺼낸 뒤로 남편이 많이 우울해졌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예 멀리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실수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죠. 아픈 딸은 더 도와주고 싶었고, 안정된 아들은 조금 덜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평한 것과 공정한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게다가 딸아이는 매달 병원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이 오히려 두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재산 문제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걸요. 왜 그럴까요? 첫째, 상속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듭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어요. 셋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지 미리 자녀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다. 지금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재산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일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우자의 직업과 경제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공손했거든요. 사위를 본 딸의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걸까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설날 아침이었어요. 딸과 부엌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참, 지은아, 내가 이번에 승진했다며?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네, 엄마. 1천만 원 올라서 이제 6천만 원 받아요. 아이고, 우리 딸 대단하다. 회사도 좋은데 들어가더니 승진도 잘하고.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올케 언니한테 들리면 어쩌려고. 에이, 올케는 지금 제사상 차리느라 밖에 있잖아. 그나저나 중소기업 다닌다더니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다행히 너네 오빠가 7천만 원이나 벌어서 다행이지. 그 말을 며느리가 들었나 봐요. 제사 음식을 들고 들어오다가 문 밖에서 듣게 된 거죠. 아들이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엄마, 왜 와이프 연봉을 딸한테 얘기하세요? 와이프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게다가 저는 또 다른 실수를 했어요. 그날 오후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죠. 우리 며느리는 중소기업이라도 열심히 다니니까 괜찮아요. 돈을 적게 벌어도 성실하니까요. 칭찬하려고 한 말인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나 봐요. 며느리가 그날 이후로 명절에 안 오겠다고 했다더군요.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많이 우울해해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 직장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엄마는 자기 연봉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대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는 걸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과 연봉은 정말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요. 며느리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 친구들과 있을 때마다 의뢰하는 말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시댁 부모 용돈도 안 드리는데 옆집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드린대. 이런 비교가 며느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순간 가족의 평화가 깨진다. 경제적인 비교는 배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부모님들,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첫째, 남의 며느리, 사위와 비교하지 마세요. 둘째, 연봉이나 직장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셋째, 밖에서 자녀의 배우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녀의 배우자가 얼마를 벌든 어디를 다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제가 저지른 세 번째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일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혼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올해 초의 일이었어요. 아들이 술에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죠.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와이프랑 크게 싸웠어요. 둘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혼해야 하나?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폭발했다더군요. 당신 어머님은 내 월급이 적다고, 시댁 용돈도 안 준다고, 매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래, 그렇게 힘들어. 그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깨끗이 헤어져.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자.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게. 제가 그렇게 다그치듯 말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와이프 마음을 이해 못 해줬어요. 그동안 와이프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들이 이 일을 며느리에게 말했나 봐요. 며느리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순한 부부싸움에도 이혼을 부추기시네요. 그 메시지를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쉽게, 얼마나 가볍게 이혼이라는 말을 했던 건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에서 부모가 이혼을 부추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자녀의 결혼 생활에서 부모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부모님들,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첫째, 감정적으로 이혼을 부추기지 마세요. 둘째, 자녀 부부의 싸움에 섣불리 개입하지 마세요. 셋째, 며느리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며느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기에. 며느리는 이제 저희 집에 잘 오지 않아요. 명절에도 친정에만 가겠다고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했다는 거예요. 부부 상담도 받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해요. 잠시 후에 이어질 네 번째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깨달은 교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달의 일이에요. 아들 부부가 이사를 한다더군요. 신혼 때부터 살던 32평형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큰 평수로 옮기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저희 이사하려고요. 42평형으로 갈까 해요. 좋지. 근데 꼭 그 평수여야 하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에이, 내가 봤더니 34평형이 딱이더라. 거기가 학군도 좋고. 아들아, 엄마가 부동산 다 알아봤어. 여기 목록 봐봐. 게다가 34평이 관리비도 덜 나오잖아. 처음엔 아들도 제 말을 들으려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3년 동안 저축해서 대출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둘째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왜 자꾸 저희 계획을 무시하세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또 아들 부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거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임신 준비 중이었고 아이 키울 공간을 생각해서 42평형을 알아본 거였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3년 동안 저축하고 계획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지 지시자가 되어선 안 된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믿었던 거죠. 부모님들,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첫째, 자녀의 계획을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과도한 조언은 참견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자녀 부부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믿어주셨다면 더 일찍 임신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자꾸 저희 결정을 의심하시니까 뭘 해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식인데 제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네요. 결국 아들 부부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42평형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 집들이를 갔더니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던지 이제는 정말 깨달았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걸요. 잠시 후에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본가 중심의 일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 부부가 명절 일정을 조율하러 왔었죠. 엄마, 이번 추석에는 아침 일찍 와이프 친정에 가서 차례 지내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화를 냈어요. 안 돼. 내 동생이 몸이 약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신우도 보고 가야지. 작년에도 신우 안 보고 갔잖아. 올해는 꼭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내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아침부터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추면 어떡해.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와이프도 장녀라서 차례를 꼭 모셔야 해요. 그러자 제가 또 실수를 했죠. 장녀면 뭐하나. 내 동생이 몸도 안 좋은데 일부러 오는데 그걸 이해 못해. 아침에 와서 신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 보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결국 아들 부부는 신우를 기다리느라 친정 차례도 못 지내고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내내 눈치만 보더니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결국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늦었다고. 그때서야 며느리가 친정에 갔죠. 부모님 얼굴 뵙고 대충 밥만 먹고 와야 했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댁의 일방적인 일정 강요는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양가 모두를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문화다. 부모님들,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첫째, 신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의 친정 일정도 소중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셋째, 하루 종일 며느리를 붙잡아 두지 마세요. 얼마 전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작년 추석 때 와이프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친정에서 차례도 못 지내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많이 울었대요. 그 말을 듣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명절 때 일정을 서로 조율해요. 모두가 더 편해졌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결국 우리가 찾은 가장 행복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실수들, 결국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했던 것이었네요. 상속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며느리의 경제력을 비교했던 것도,
이혼을 부추겼던 것도, 집 문제에 간섭했던 것도, 명절에 신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도, 모두 제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려 했던 거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배려가 때론 가장 큰 사랑이 된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미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조언하면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예전에는 아들 부부의 통장 잔고까지 알려고 했어요. 얼마나 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그게 제 일인 것처럼 참견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둘째, 말로 하는 사랑보다 침묵하는 배려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조언보다 때론 입을 다물고 지켜보는 게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이제는 조용히 지켜봐요. 며느리가 분홍색 커튼을 달아도 손주에게 패스트푸드를 사줘도 말리지 않아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걸 응원하죠. 셋째, 우리의 역할은 변해야 해요. 이제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자식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다리면 며느리도 마음을 엽니다. 기다리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집니다.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며느리가 직접 끓여온 된장찌개가 싱거워도 맛있다 합니다. 아들이 승진 소식을 늦게 전해도 잘했다 합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다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먼저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더군요. 아들이 고민이 있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하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도하는 것.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순간, 자식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 곁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랐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이해하는 사랑으로, 간섭하는 마음이 아닌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가 아닌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한 부모가 되어갑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